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좋아지는 걸까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리고 최근엔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았는데요.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에 반대하면서 중국발 위험 요소는 제거하는 디리스킹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 정도인데 그럼 미국이 말하는 디리스킹, 위험 감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에게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선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디리스킹, 즉 위험 감소라는 건 규제의 실익이 없는 전통 산업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반대로 첨단 산업은 규제를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미국 역시 2024년 대선 후보 확정 전에는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물가가 안정되어야겠죠. 그래서 전통 산업 부분에서는 관세 인하를 논의했습니다만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은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게 5년 만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번 국무장관도 선거 직전에 방문했다는 얘기죠. 내년에 미국이 대선에서 다시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표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미국 유권자들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결국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주로 미국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네,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투심이 좀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적극적인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발 그 주식 매도는 사실상 일단락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하긴 했었지만은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플러스 0.38%, 코스닥은 마이너스 0.12%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한번 요즘 증시를 금융장세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팔아야 될 이유는 100개가 넘는데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그런 증시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고 팔아야 할 이유가 많아지는 걸 우리가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그 새마을금고 사태는 분명 우리가 대응을 하고 추이를 봐야죠. 근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감독 기관이 어디가 될 것이냐인데,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뭐 사실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융사가 문제가 생기면 예. 결국은 정부에서 모든 걸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부가 나선다는 것에서 정부의 그러면 소위 말해 주무부처가 어디 있냐.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요즘에는 단순히 정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해야지만 겨우 받아볼 수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저희들도 지금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 요구를 했었을 때의 자료들이 잘 나오고 예. 그거 정도만을 가지고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들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서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상황을 그렇게만 알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 주무부처에 대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 더 일을 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히 모아야지 대응책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일 것이고요.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판 실리콘밸리 사태이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뱅크런이 일어나 가지고서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느냐. 보니까는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서 예금자 보호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보장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예. 말들이 많지만 1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가 크게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도 5천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을 보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금액별로 나눠서 다르긴 한데 가령 6천만 원까지는 100%, 그 이상이 되면 뭐 90%, 80%, 70% 이런 식으로 해서 고액 예금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미국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정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발빠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그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이관하려는 여러 가지 법안 추진이 됐었는데 그동안 무산됐잖아요. 네, 이번에는 네. 말씀 주시는 장점들이 충분해 보이니까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예. 이제 이번에는 이관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짧게만 예.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 소위 말해서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금감원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그렇게 잘하면 본인들이 관리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 문제가 안 생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믿겠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인데 어쨌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이토록 비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가 과연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생긴 일이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PF, 네. 그다음에 법인대출. 이 법인대출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대형 출자금을 낸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서민금융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이유도 이제는 명분을 내세우기에 궁색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잘 일단락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오늘은 그럼 제대로 된 미국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새마을금고가 워낙 급한 이슈다 보니까 얘기가 좀 네네. 길어졌는데요.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됐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혼재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고용주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굵직한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매달 첫째 주에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ADP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 노동통계청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데이터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혼재되게 나왔다라는 건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최고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고용이 너무 안 나오게 되면 침체 우려를 합니다. 근데 또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냐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침체 우려는 덜 수 있도록 고용은 적당한 수준, 그다음에 실업률은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면서 예. 임금 상승률만 똑 떨어져주면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보시게 되면 고용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는 예상치보다 높았고 하나는 예상치 대비 낮았었고요. 예.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한 군데에서는 낮아지는 걸로 나왔고 한 군데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재된 숫자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우리나라 고용 문제도 시급한데 무슨 남의 나라 고용 데이터를 이 시간에 알아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 수 있을 텐데 이 데이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네, 지금 금융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잘 떨어질 수 있느냐,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있어 가지고서 고용이 전부 다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의 고용은 미국의 침체 기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유일한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하게 갑자기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도 안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침체로 들어가는. 근데 미국이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대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한 2년 가까이 우리는 높은 인플레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높은 인플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려서 대응을 했죠. 그 결과로 다른 나라들이 그 금융 환경이 많이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근데 이 인플레 중에서 고용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물가를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보면 예. 하나는 상품, 다른 하나는 집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관련인데 특히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임금 상승률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 상승률이 과연 어떻게 되냐, 이것이 그러니까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다 보니까는 이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결국 미국의 소비 시장을 가름하는 지표고, 그래서 전 세계 경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까지 짐작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럼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소비 시장이 큰 나라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중국은 정반대로 GDP에서 오히려 투자 비중이 높은 이례적인 나라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의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의 고용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 고용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중요한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가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어떠하냐, 예. 그 다음에는 제조업 경기가 어떠하냐가 연관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수출입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의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 예. 수출이 잘 되느냐, 그 선행 지표인 수입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중국은 다만 너무 사회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고용은 신규 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찌 보면은 이제 바텀 라인 정도만 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치가 중요한 것이지 거긴 그 이상은 다른 지표들이 더 중요한 의미였군요.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고용 지표인 ADP와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결과가 각각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순증하고 임금 상승률일 텐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용 순증은 일단은 뭐 저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DP 거는 예상치 대비 잘 나왔고 노동통계청의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20만 이상은 나왔거든요. 예. 우리가 볼 때 인플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럭저럭 잘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적당한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냐, 고용 순증이 월간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파월 의장은 과거 월 10만,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월 15만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20만 이상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죠. 그러면은 실업적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실업률이 그 전월에는 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살짝 내려가서 3.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의 이런 절대적인 고용 수치만 봤었을 때에는 침체 우려를 좀 덜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임금 상승률이 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임금 상승률이 한 2% 중반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4% 중반의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 속도가 좀 더 내려가야 된다인데, 그래도 하나 좀 괜찮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금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곱하기 주간으로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걸 곱해가지고서 임금 총액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예. 근데 한창 임금 증가율이 높을 때에는 주간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예.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초과 근무를 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이전 수준,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구인난은 좀 해결됐나 보네요. 네, 이 부분이 서서히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게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를 다 잡기
괜찮은 수준까지 내려온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군데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것이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긴축적인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참 특이해요. ADP나 노동통계국 사실 둘 다 뭔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집계할 것 같은데 왜 조사 결과가 다른 겁니까? 일단 이게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 다르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의 총체성을 보고 본인들은 평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차이가 어떤 거냐면 ADP는 민간이고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상장사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 고용해가지고 소위 말해 인적 관리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미국의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은 제외고요. 민간 쪽에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너스라든지 임금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들이 발표하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근데 전체 그 노동자 중에서 비농업 민간 고용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커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노동통계청은 정부 자료까지도 일단 들어오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만 근데 여기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 설문조사도 가계 대상으로 표본조사라는 게 있고 기업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ADP하고 노동통계국이 자료가 같다 다르다도 중요하지만 예.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그 자료 내에서도 그 기업 대상 조사하고 가계 대상 조사가 다르게 나오는 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그냥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저는 그냥 섞어서 평균에서 보면 제일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투자를 하거나 경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평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르게 나오면 그래도 평균치를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가중치를 좀 더 두자면은 예. 정부 자료까지도 다 커버를 하는 노동통계국 자료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를 보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앞으로 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짐작할 것 같은데요.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온 6월 고용지표가 결국 연준의 그 금리 정책 이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번 고용 데이터가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적으로는 혼재된 숫자가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한 숫자였다. 오히려 이번 주는 물가 주간이거든요. 물가가 나오는 걸 보고서 그 확률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고,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7월 인상 확률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90% 거의 중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게 지난주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잘 보는 것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별게 없다라고 이미 총평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어찌 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다음 이제 그 7월달 FOMC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숫자들은 대부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CPI가 지금 3.1에서 3.2%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숫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물가 9.1%까지 올라갔던 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2% 물가 목표까지는 아직 좀 더 멀기는 했지만은 물가보다는 확실히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손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고용 물가 지표들을 통해서 도대체 금리 언제쯤 멈출까 이거 소식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방금 앞서서 고용 통계는 아직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 물가는 분명 낮아진 건 맞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도대체 고용과 물가가 어느 정도 돼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까요? 사실 지금 수준에서 예.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져간다. 그러니까는 물가는 사실 3% 초반 정도 수준에서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 어. 그다음에 고용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약세가 나타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언제 멈출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연준도 그렇고 시장의 초점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인가 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절대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에 더 주목하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준이 고용하고 물가 말고 금리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나요? 금융시장의 불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예. 것들인데요. 다행히도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예금하고 대출의 추이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바는 조금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금리 여쭤볼게요. 한은 총재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 금리는 미국 연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표현 하신 적 있죠. 네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요? 저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준이 급격하게 올려나가는 시기에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올려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최종 금리가 어디냐, 얼마나 길게 갈 거냐라는 다음 스테이지로 물가 인상에 이제 금리 인상에 넘어온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면 되는 거고 우리 물가는 이미 2%대로 진입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냥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운트 신기주 대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회사 스타트업 하나 창업했습니다. 아이고. 공동 창업자분들 계시고요. 저보다 네. 훨씬 뛰어난 개발자분들이신데 네. 위카운트라고 하는 그 지식 정보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예요. 예. 그리고 핵심은 숫자만이 세상의 유일한 팩트다. 이게 핵심 컨셉이고요. 숫자. 네, 세상의 모든 뉴스 속에서 숫자를 분석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중요한 팩트를 알려드리는 것. 이게 미션입니다. 네. 워낙 뉴미디어 분야에선 경력이 많으시니까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셔간다기보단 네. 같이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회사 얘기 나눌지 궁금한데 이 회사 저도 아주 잘 쓰고 즐겨 쓰는 물건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가구 회사네요. 이케아. 네, 이케아.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분들은 아이케아라고 읽는 분도 계신데 이케아가 맞아요? 아이케아가 맞아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방송용이니까 네. 이케아가 맞더라고요. 네. 이케아가 정확한 발음이고 아이케아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네. 약간 좀 뭐 영국식 영어 할 때 쓰는 발음이라고 하던데 예. 정확하게 이케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은 한번 들어봤죠. 이케아, 예. 아이케아. 이렇게 스웨덴 가구고요. 스웨덴 회사니까 이름이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발음을 잘 모르니까. 북유럽 가구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북유럽 가구라고 하면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싸다? 너무 이쁘다. 비싸다. 세상에 이쁜 건 다 비싸요. 네. 그리고 조립식 가구다. 예. 이런 것처럼 아실 거고요. 한두 번 정도씩은 DIY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해보셨을 텐데 직접 do it yourself. 내가 계산도 했는데 내가 만들어야 돼. 억울하긴 한데 해봐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예쁘다.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을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북유럽 가구에 비해서는 싸다 이런 표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북유럽 스웨덴 가구인데 근데 가격이 원래 핀율 프리츠 한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가구에 비하면 훨씬 싸니까 북유럽 가구 우리 집안에 이런 가격으로 이런 설명도 하셨을 거고 전 세계 63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가구 회사 이케아입니다. 예, 이케아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이유가 북유럽 가구들이 대부분 비싸서 손에 잘 안 잡히는데 이케아는 우리가 직접 조립만 하면 네. 그 수고만 우리가 직접 부담하면 싸니까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잖아요. 네, 총 4개 점이 있는데요. 시작은 2014년 12월에 진출한 경기도 광명점이죠. 당시만 해도요. 한국 가구 업계가 이케아 들어오면 가구 업계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케아가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집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집이 문제였어요. 오늘의 집이요? 오늘의 집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가구점인데 예. 정말 이케아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그걸 그 가구가 놓인 배치를 본 다음에 그대로 가구를 살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이 서비스 회사죠. 그 버킷플레이스가 유니콘이 됐는데 2022년도에 기업 평가액이 2조 원이 넘어졌습니다. 이야, 원래 가구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는 다른 회사라고 제가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한샘 같은 경우가 있고 현대 리바트가 있는데 예. 두 회사 한샘이 가장 많은데 1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총이에요. 상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집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예. 글로벌 집 이케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럼 이 이케아라는 회사는 뭐 우리가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창업자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죠. 창업자는 잉그바르 캄프라드입니다. 네. 1926년도 스웨덴 그러니까 엘르몰트라는 곳의 출신인데 엘르몰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르몰트가 스웨덴에서도 남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 수도가 스톡홀름이죠. 예. 스톡홀름하고 멀고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이케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 스웨덴 시장보다도요. 예. 우리한테는 스웨덴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덴마크하고 독일 시장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 예. 왜냐하면 그 캄프라드가 원래 독일계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 살다가 예. 가문이 다 이제 스웨덴으로 이사 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칼라 씁니다. 브랜드 칼라가 있는데 그 파란색하고 노란색 쓰잖아요. 예. 이게 스웨덴 국기하고 똑같은데 스웨덴 국민들은 이케아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본사가 지금 네덜란드로 이전했고요. 예. 이제 스웨덴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핵심은요. 캄프라드가 딱 북유럽에 와봤더니 스웨덴은 가구를 잘 만든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구를 잘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두 개 활용한 다음에 그런데 대신에 독일식으로 아주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이케아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시작은요. 그냥 작은 철물점이었어요. 네. 그 캄프라드가 17살 때 시작했다고 하는데 17살이요? 네, 아주 일찍. 왜 원래 그 비즈니스 감각에 있는 분들은 10대 예. 때부터 많이 팔잖아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케아 역시도 캄프라드가 일찍 창업을 했는데 그때 흔적이 지금 이케아 매장 가면 남아 있어요. 예. 철물점 비슷하게 생긴 곳이 뭐냐면요. 이케아에 가면 마켓홀이라고 해서 뭐 그 정원 가드닝 제품들 아니면 뭐 키친의 요리 제품들 이런 거 파는 액세서리 제품 군이 있거든요. 예. 그게 거의 마지막에 쇼룸 걷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케아 캄프라드가 창업했던 초창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래는 철물점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가구 회사가 된 거죠. 네. 철물점에서 시작했던 이 이케아가 갑자기 빵 뜬 이유는 뭡니까? 이게요. 가구는 집의 보완제라고 하잖아요. 일단 집을 사야 가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없는데 가구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가구는 집의 파생 상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 이케아 역시도 스웨덴의 그 주택 정책하고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에서 큰 수혜를 입었어요. 네. 1965년부터요. 1975년 사이에 이때가 이케아가 막 성장할 때인데 그 10년 동안 스웨덴에서 건설된 주택의 가격 숫자가 네. 100만 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스톡홀름의 인구수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 때 거의 대부분 진 맞아요. 거네요. 지금도요. 현재 있는 주택의 5분의 1이 이 1960년대부터 70년대 지어진 것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가구가 늘어나니까 주택이 늘어나니까 주택에 필요한 가구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그때 딱 나타나서 우리 가구를 사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게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비싼 주택들이 아니고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스웨덴도 당시에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주택 가격을 어떻게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그때 해결된 해결책이 공공임대주택이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낮으면 가구 가격이 비싸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면서도 질 좋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케아가 등장해서 대박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저렴한 집에 어울리는 값싼 가구. 이게 바로 이케아였군요. 네, 말하자면 저렴한데 디자인은 예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덴마크에 보면 레고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공공 임대주택도 다 레고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내가 비록 레고 같이 생긴 주택에 살지만 내가 사는 집의 인테리어만큼은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거 사실은 요즘 2030 세대 요즘 집 사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스웨덴 소비자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죠. 우리가 돈이 없지 센스가 없냐. 그래서 이케아를 딱 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케아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케아의 판매 가격이요. 경쟁사보다 20% 이상 저렴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5분의 1 이상 저렴하니까 이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품질을 지키면서 가격 낮춘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가 직접 조립하는 걸로 네. 가격은 싸게 드릴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이게 일단 그런 거죠. 원래는 완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당신이 가서 조립하세요. 대신 가격 싸게 해줄게요. 그러면 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죠. 이케아의 핵심이죠. 말하자면 조립비를 낮춘다. 이게 말하자면 이케아가 가격을 낮추는 캄프라드식의 방식인데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조립비를 낮추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걸 조립비를 낮추기 위해서 조립식 가구를 만들면요. 예. 보관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케아 그렇겠네요.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 플랫 패키지라고 하는 건데 납작하게 가구가 이렇게 정말 널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꺼집어내 보면 거대한 뭐 소파도 되고 뭐 침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플랫 패키징을 하면 가구의 보관비가 줄어듭니다. 가구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관하느냐가 단위 공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근데 보관비가 줄고 조립비가 줄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배송비가 줄어요. 약간 아이러니인데 우리 모두 이케아 가보면 느끼는 건데 가서 오면 내가 가서 사오고 내가 돈 내고 맞아요. 내가 짐 실어갖고 들고 와서 낑낑거리고 집까지 들고 조립까지 하고 있으면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립비, 보관비, 배송비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줄겠죠. 예. 그리고 그 비용을 어디에 쓰냐면 말하자면 디자인 또는 뭐 마케팅 이런 거에 써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 가구의 명성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북유럽 가구 하면 좋다 이런 이미지.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을 결합하고요.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케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네. 이런 통계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2012년 통계여서 10년 전이긴 한데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케아가 전 세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목재의 1%를 활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단일 회사가. 네, 단일 회사가. 근데 이게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케아의 매장 수는요. 466개인데 예. 이게 전 세계 63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예. 매년 이케아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10억 명이 넘어갑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캄프라드의 고향은 원조 고향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매장 수가 최대인 55개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52개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4개입니다. 그러면 한국 4개 매장은 세계 순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32위예요. 32위. 매우 낮고요. 한국의 이케아 안에서 한국의 중요도는 매우 적습니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택 산업은 소수의 건설 회사들이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네. 요즘은 가구가 빌트인된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점점 집값이 비싸지니까 예. 이케아처럼 합리적 가격보다는 뭐 비싼 집값에 어울리는 비싼 가구 얘기를 하면서 이케아가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어쨌든 그래도 글로벌에서는 잘 팔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받는 회사니까 당연히 세계 매출은 높을 것 같아요. 세계 매출은요. 2022년도 매출이 472억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21년보다는 한 26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추세 상태로 증가하는 건데요. 이게 좀 중요한 거는 매장 가서 구경하는 게 가구 판매 핵심인데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0억 명씩 방문하는데 정말 코로나 시국 때는 7억 7,500만 명까지 줄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2022년에 좀 회복하고 2023년에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케아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견물생심 비즈니스. 견물생심 비즈니스. 보면 사고 싶다. 아,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들이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휴지 하나 사준 다음에 예. 어떻게 사나,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나, 어떤 가구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케아의 쇼룸들이 있죠. 쇼룸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동시에 여러 집들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본 가구를 사고 싶게 만드는 건데 네. 살 때 어떤 가구 사고 싶은지를 적는 게 연필로, 몽당 연필로 적죠. 맞아요. 그것도 특이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재들은 연필로 적고 네. 2030들은 앱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몽당 연필 훔쳐가고 이게 핵심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뭘 살지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건 소비자의 본질인데 예. 이걸 이케아가 꿰뚫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케아 남의 집을 보여주는 건 잘하는데 네. 자기 집은 잘 안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케아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 매출이 472억 달러고 전 세계 야. 매장이 500개 가까이 되는데도 비상장 회사고요. 심지어 그 캄프라드라는 인물은 정말 유명한 자린고비인데요. 그러다 예. 보니까 내가 세운 회사를 누군가한테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지금 현재 잉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지주회사고 예. 이 회사를 잉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잉카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캄프라드 가문이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회사가 다 한 집안이 모든 이런 글로벌 기업을 소유하는 건 진짜 드문 일인데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이케아 한국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뭐 남다른 뭐 판매 전략 이런 걸 도모하는 게 있나요? 이게요 원래는 그 가격을 좀 낮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케아 같은 경우는 처음 진출할 때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했었어요. 가장 비싼 나라는 이케아 가격이 스웨덴입니다. 네. 스웨덴보다 두 번째면 너무 비싸게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가성비보다는 프리미엄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2030 세대한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광명이나 이제 도심 외곽 지역의 매장을 만들다가 예. 2030 세대를 잡겠다 싶어서 도심 중심 지역에 쇼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대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왜 실패한 거냐면 예. 이케아 이렇게 착각한 거죠. 지금 젊은 소비자들이 이케아 몰라서 못 사는 거고 사게 보여주면 살 것이다였는데 예.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거 요거는 안 사. 였던 거죠. 그래갖고 이런 쇼룸 전략이 실패했고요. 네. 또 하나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 온라인으로 다 파는데 온라인으로 파는 가격이 그 배송비가 원래 49,000원이었거든요. 예. 무조건.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요즘 소비자들은 절대 사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겨우 50만 원 이상 팔면 하면 그러면 배송비가 무료예요라고 했는데 네. 50만 원이면 당연히 무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정서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배송비 비싸고 가격도 비싼 게 문제여서요. 최근에 가격을 좀 낮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또 예. 그게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사고 싶은 물건은 가격이 안 낮아지고 별로 안 팔리는 물건만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소비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지 못했고요. 배송비를 낮췄는데도 가격이 비싸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온라인 쪽, 이른바 옴니 채널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 커머스로 가구를 설명해 준 다음에 그걸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간 한 18%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더 적응할 필요는 있겠죠. 네. 이케아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결국 관건은요. 2025년도에 만든다고 하는 대구점이에요. 지금 예. 이제 부산에 이른바 동부산점 만들었고요. 그리고 5번째를 대구에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충청도 지역을 놓고 이케아 계룡도 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2022년 3월에 결국은 토지를 반납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새로운 매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이케아 코리아의 핵심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오늘 이런 이면도 있는지 처음 배워봤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컬처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입니다. 가사 내용이 변덕스러운 여자친구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